자, 이번엔 결산의 본 절차 이후에 전체 문제, 연습 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4003번을 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이나 또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종전까지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앞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결산 정리 사항만 여기다가 이제 이 회사 기말인 12월 31일자로 하면 끝인데, 이 기능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기다만 해도 돼요. 근데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쓰는 방법을 먼저 하면서 뒤쪽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즉,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결산 정리해야 될 사항을, 이거 지금 다 결산 정리해야 될 분계들이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일 것 같은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분계를 해주겠다, 이런 메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력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여기서 입력을 해야 돼요, 수동으로. 그 다음에 입력 받는 것들 몇 가지를 여기다 넣고 끝낸다. 그러니까 얘가 우선순위고 1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수동 분계하는 것들은 앞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회사는 400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 일자인 12월 32일자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 기말 현재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하시래요. 장부에 1,500, 공정가치가 1,600으로 100만원 튀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원 올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겁니다. 배우셨던 얘기. 2번,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 예금이 있는데 이자를 못 받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못 받았겠어요?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내년인가 봐. 하지만 발생한 만큼 이자 수익을 잡자, 이런 얘기네요. 12만 5천원. 그리고 성격이 뭔가 봐요. 못 받았죠.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데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3번, 12월 영업부 직원 급여 250만원은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고 급여에서 차감할 세금은 20만원이다.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5일이에요. 지금 12월 말에 급여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발생했잖아. 12월 달 급여가. 돈은 내년에 주지만. 그래서 차변에 발생한 만큼 급여를 잡아야 된다. 금액은 250이고 차감할 세금은 우리 급여 입력할 때 예수금 부셨죠. 걷어놓을 때 예수금인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전체가 다 부채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지급금이 아니지.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 미지급 비용이라고 전체 금액을 하는 거예요. 4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 지금 이자 돈을 빌려준 게 있고 이자 수익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어요. 근데 기간 미경과분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올해 게 아닌 게 지금 이자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네요. 이자 수익을 뺄게요. 금액은 4만 원이 내년 거다. 성격이 뭐예요? 이자를 미리 다 받았죠. 먼저 받은 거네요. 성격이 선수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록하냐면 수익과 함께. 그래서 선수 수익. 5번째, 12월 1일에 보험료로 계산해서 지급한 보험료가 120만 원인데 이것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전체 보험료 12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는데 이것 중에 올해 건 딱 한 달밖에 없으니까 내년 거 11달치를 다 취소시키라는 얘기겠죠. 곱하기 12분의 11달치를 다 취소시킵니다. 보험료 비용이었죠. 대변으로 뺄게요. 11달치는 110만 원이겠죠. 보험료를 어쨌습니까? 미리 다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보험료라는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6일자 8월 13일에 현금 과부족 반영분 만원이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됐다. 이런 문제를 출제하려면 8월 13일자에 이런 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금 과부족이 잡혀 있잖아요. 만원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걸 보면 현금 과부족이 대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으로 빼면 되지 이제.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뺍니다. 만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건 수익이죠. 잡이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7번 취득 시 영업부문의 소모품 B로 계상한 것 중에 사왔을 때 비용 처리했어요. 그런데 기말 현재 안 쓰고 남은 게 50만 원 있어. 그러니까 비용을 취소시켜라 이런 얘기네요. 금액은 5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산으로 돌리면 되겠죠.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8번 단기 말에 가수금 14만 원의 잔액은 대신 완구의 미수금 회수분으로 회수분이다. 가수금에 대한 거래 증명 생략해라. 가수금이 생길 때 어디 있겠어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돈 받고 내용을 모르겠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걸 모르겠으면 시산표를 열어봐서 찾을 수도 있어요. 12월 달 열어볼게요. 가수금이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돈 받고 왼쪽에 가수금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가수금은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가수금 거래처는 생략하고 14만원. 이것이 뭘로 확인이 됐냐면 대신 완구의 미수금 회수분이다. 미수금 입력하고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 여기는 대신 완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놔두고.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시래요. 그리고 금액을 안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것도 시산표를 엽니다. 12월 달 열어가지고 인출금의 잔액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인출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지금 이쪽에가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프로그램에서는 차변 잔액을 이렇게 해서 음수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차변 잔액이에요. 금액 127만원 적어 놓고 그래서 이거를 대변으로 인출금을 뺍니다. 127만원 그리고 자본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이 조회를 해보면 인출금의 잔액이 깨끗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부터 12번 요 세 가지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써드렸는데 원래 이제 시험에 처음 추가되는 메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문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다 배워봤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8579다. 그러면 시산표를 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출제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산표를 열어. 시산표를 열었더니 12월 31일자에 상품의 금액을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의 합계예요. 그런데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8, 5, 70 이렇게 남았다니까 이걸 뺀 나머지가 다 팔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은 딱 그만큼만 남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숫자 1억 4,800 빼기 8579 하면 140000만큼이 팔려 나간 거잖아요. 자, 이거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대 결차 쓰라고 그랬잖아요. 결대 상품을 빼 금액은 1억 4천 이렇게 그리고 결대라니까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이미 수동을 한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상품 잔액이 문제에서 제시된 8579000이 딱 남아있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일단 수동으로 했던 거 다 기억하면서 해볼게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기 거 잔액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 시산표 열어서 날짜를 하루만 땡겨 볼게요. 통계를 30일자로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기 잔액을 확인해서 기말 재고라고 알려준 숫자를 빼 8579 그럼 그만큼이 팔려 나간 거니까 매출 원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만큼만 재고가 남아야 되지. 그래서 그 숫자를 자기가 계산해서 직접 분배를 하면 이렇게 해서 딱 재고가 문제에서 제시된 기말 재고만 남게 되는 게 채점 대상이다 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건물이나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450과 50이야. 이것도 이미 배우셨죠. 살짝 올려볼게요. 이것도 수동으로 하면은 대변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여기 감가상각 옆에 건물이라고 붙어 있는 거를 쓰고 금액은 얼마라고 알려주냐면 450. 그 다음에 대변에 비품의 감가상각 비품이라고 붙어 있는 거 이거 쓰고 금액은 50. 이거 합쳐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800번대만 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미 배우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매출 채권의 1%의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그러고 숫자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렇게 여는 거예요. 자기 시산표를 열어서 자기의 외상 매출금을 찾아요. 자, 이 사람은 문제를 잘 풀었고 못 풀었건 간에 자기 것의 잔액을 보는 거야. 곱하기 1% 설정한다고 그랬죠. 이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충당금 잔액을 빼. 그럼 이 숫자를 계산해요. 그러면 여기가 4612000이 돼. 자, 그 다음에 받으러온 8300 곱하기 1%를 계산하고 여기 잔액을 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678000이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종전에 문제 풀 때는 데이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외상 매출금의 1%를 설정하겠다로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시산표를 열어서 자기의 외상 매출금 잔액 곱하기 1%에 또는 2%에 마이너스 여기 거에 1% 또는 뭐 2%에 빼기 이거 해서 이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분괴를 한다는 건 이미 배우셨잖아요. 해볼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을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번호 또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 있는 거를 찾아.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금액을 아까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4612 플러스 그 다음에 받으름의 충당금을 찾아. 이게 678 플러스 그리고 나서 차변이 대손상각비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미 배우셨잖아요. 자, 이게 다야. 그러고 나서 본인의 시산표를 열어서 뭘 한번 확인하면 좋냐면 조회를 눌러보면 받으름이나 외상 매출금에 딱 1%가 여기 남아있으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서로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아까 여기 상품도 제시된 숫자가 남아있는 게 정답인 거고 여기도 요곳에 1%가 딱 남아있는 게 정답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종전까지 2018년 이전까지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방금처럼 수동으로 하면 돼요. 이것도 수동으로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 세 가지 것들 앞에 1번부터 9번까지 말고 기말 재고의 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산 자료 중에서 보통 회사에서 모두 있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모아놓고 숫자만 넣으라는 얘기야. 이 숫자만 넣어. 그 다음에 이 숫자만 넣어. 이렇게. 그 다음 아까 계산된 숫자만 넣어.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면 지금 내가 10번, 11번, 12번 했던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일단 이 전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삭제해 볼게요. 안 했던 것처럼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9번 문제까지 푼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을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회계 1급 시험 보시면 이 메뉴를 쓰게 돼요. 거기도 뭐 수동으로 다 해도 돼. 자, 이 메뉴 들어가 볼게요. 이 메뉴 들어갑니다. 자, 기간이라고 있죠. 이 기간은 이제 결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12월 하는 게 아니잖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자료를 다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불러올 자료를 끌어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너 12달치를 다 해야 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본인이 입력한 전표 있죠. 우리 이제 일반 전표밖에 없으니까 그 전표에 입력된 내용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 생긴 모양을 잘 봐봐요. 손익계산서처럼 생겼죠. 쭉 다 이렇게 하고 곧바로 아무것도 치지 않아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과 순이익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가 들어가는 데다 숫자를 넣는데 여기에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를 잘 보니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기초 상품이 1,500 있었죠.
그 다음에 단기 사원계 1억 3천 있어요. 이 묶여 있는데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게 0원이래. 그럼 이 모두가 다 팔렸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리에 비어있는 것들은 다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8579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냥 8579 플러스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 뺀 만큼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야. 상품 재고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입력하고 싶다. 퇴직급여도 수동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 숫자를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 사람 아까 감가상각비 설정한다고 했는데 건물하고 얼마씩 알려줬냐 볼게요. 자, 여기 건물 450, 비품 50이죠. 그럼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450을 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비품은 50이라고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한다고 했죠. 아까 그 숫자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그 숫자를 쳐도 되고요. 이것을 더 도와주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 여기 볼게요. 대손 삼각 버튼 눌러요. 그러면 자기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만 설정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까 눈으로 확인했던 그 숫자 맞죠? 4억 8천에다가 1%를 곱해. 그래갖고 너의 남아있는 충당금을 빼. 이거 계산해 주잖아요.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설정한다는 말이 없는 것들만 이렇게 0원을 지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죠? 여기 가서 요거 곱하기 1% 빼기 전표가 다시 볼게요. 31자는 요거 곱하기 1% 빼기 이거 계산하고 요거 곱하기 1% 요거 곱하기 1% 빼기 이거 계산하고 손으로 분개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메뉴 들어가서 손으로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버튼 눌러가지고 요 기능을 이용해서 그 내용물을 그대로 결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러니까 요거 입력했죠. 그 다음에 요거 자리 찾아서 제자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됐죠.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상단에 대손삼각이라는 버튼 눌러서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전표 추가만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분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실제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결산 정리 분계들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와볼게요. 일반 전표 와서 봅시다. 자,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내가 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상품 매출 원가, 상품, 결차 결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결차 결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본인이 안 해도 다 해주잖아, 손으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손으로 직접 12월 31일에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얘는 반드시 결차 결대를 해야 돼요. 얘만. 또는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쉬운 기능이 있잖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그냥 기말 재고만 쳐. 기말 재고 아까 8 얼마래.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숫자만 둬.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계산된 거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실 때 문제가 전체가 뭐 열 몇 개씩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지금 봤던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서 입력받지 않는 거를 먼저 12월 31일자로 수동 분계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여기다가 12월 31일자로 여기다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손으로 다 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제 열어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이라고 치고 여기 있는 알려주는 것들 기말 재고 뭐뭐 있나 볼게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로 설정할 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만 하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죠. 아니면 손으로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분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응? 이해되셨죠? 하지만 순서는 뭐가 먼저다고요? 수동 분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동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말 재고, 상품 재고 응? 알려주는 것들을 저기다 그냥 재고 금액만 딱 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서 입력하지 말고 여기 나머지 것들 하고 뭐 소모품비 정리, 가지급금 정리, 뭐 선수수익,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남은 게 이거야. 그러면 이 메뉴를 열어서 날짜 1월부터 12월 치고 나서 해당 자리에다가 숫자만 넣어주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표가 생기는 거 보셨죠? 자, 이게 2018년에 이건 원래 회계 1급부터 보이는 메뉴인데 왜 이걸 갑자기 추가시켰는가 생각해 보면 이 시험과 유사한 AT 시험이 이게 이제 FA 여러분 급수로 보면 FAT 2급이거든요. 회계 2급이 여기에는 이 프로그램에는 이 시험에는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없었다가 최근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그러면 종전대로 그냥 요 메뉴에다 다 하셔도 돼. 근데 잘 보니까 여기다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이해되셨죠?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까지 끝낸 게 이제 결산 예비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결산의 본 절차라고 배우셨잖아요. 실무상은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날짜를 12월 쳐요. 이거 이제 실무하실 때 도움되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뭘 누르냐면 여기 전표 추가라고 여기는 어디냐 여기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론 때 설명했던 얘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집합 손익 계정에다가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마감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벌어진 차이를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고 그 결산 본 절차를 이 버튼 하나가 해줍니다. 눌러볼게요. 예. 28개 전표가 생긴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원래 실무로 하면 여기까지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일반 전표에 가보면요. 12월 31일자로 모든 또 하나의 붕괴가 생겨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아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눌렀던 메뉴죠. 그리고 나면,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손익이라고 해가지고 붕괴가 쭉 다 생겨 있어요. 제가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던 모든 수익 항목을 손익 계정에 대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원래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변에. 근데 차변으로 다 빠지잖아. 그리고 손익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수익의 잔액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비용이 원래 차변인데 다 대변으로 뺀 거예요. 모든 있는 비용 다. 그리고 나서 손익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양쪽 차이 손익 자본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곧 이 금액만큼이 당기 순이익인 거예요. 순이익을 자본 계정에 대체해서. 이게 결산의 본 절차예요. 자, 이거 손으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여기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산자료 입력 또는 결산 정리 붕괴만 하면 끝이야. 근데 진짜 회사 가서는 결산 예비 절차하고 끝난 거지 그러면. 그래서 본 절차를 하는 기능은 손익계산서에서 전표만 추가해버리면 바로 본 절차가 끝나게 되더라. 여러분 저하고 일어날 때는 이런 붕괴가 왜 생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변절차가 끝났으니까 뭐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눌러서 날짜 12월자 이렇게 이거는 회사 내부용, 이건 외부의 보고용. 그러니까 이름이 큰 이름으로 묶여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매출 채권 이렇게. 여기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12월 열어서 열면 이게 이 회사의 순이익인 거야. 출력 다 하면 끝이에요. 이것들은 시험 대상은 아니고 장부 조회할 때 손익계산서를 봐서 찾아내야 될 거, 재무상태표를 보고 찾아내야 될 거 이런 것들만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산의 끝입니다. 결산 예비 절차 중에 결산 정리 붕괴, 그 다음에 본 절차는 자격시험을 다루지 않으니까 요 메뉴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다 모든 전표를 다 이용하면 입력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여기 들어가서 결산 본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를 해야 된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마감 후 2월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마감 후 2월은 자격시험에서는 더더욱 다루지 않고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또 실무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이제 결산이 끝났잖아요. 2018년이 끝났어. 그러면 2018년에 있는 내용물을 2019년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즉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을 넘겨줘야지.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했던 이유는 2017년에 자료를 넘겨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입력한 거고, 이게 했는데 뭘 또 입력하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넘겨주고.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18년에 내가 우리 회사를 장부하면서 뭐 한 거래처를 막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해가 바뀌었잖아. 여기 또 만들면 되겠니?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넘겨받아야지. 그걸 해주는 기능이 마감 후 2월이에요.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 보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마감을 누르면, 여기 마감 실행을 누르면 올해가 내년으로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자산부채 자본을 넘긴 겁니다. 손익계산 항목은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마감이라고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내용물들이 수정 및 입력이 안 돼요. 여기다 뭘 입력하려고 그러면 마감을 해서 장부가 끝났는데 여기다 누가 이걸 고치면 되겠니? 안 되지. 그래서 불 들어왔죠. 입력 및 수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 눌렀어. 그럼 그냥 다시 가서 이걸 취소를 시키면 되죠. 마감 취소. 그러면 풀려요. 근데 일단 한번 눌렀다가 마감 취소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서 전표를 고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력되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한 번 마감을 시켜야 되겠죠. 완전히 끝나면. 그래서 회사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 회사를 다음 연도로 넘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를 9기로 바꿔요. 이렇게. 일단 한번 넘겼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취소를 해서. 다시 넘겨야지, 고쳐서. 그럼 이제 회사가 9기로 바뀌었죠. 우리 뭐 했죠? 제일 처음에 회사 등록 이미 돼 있잖아. 거래처 등록. 작년에 쓰던 거래처가 그대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당연히 고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입력했는데 작년도 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할 게 없다는 얘기죠. 왜 했었겠어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전기 자산 부채 자본을 이월받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는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그리기 위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이월도 다 자동으로 넘어와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싹 있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였어요? 회사 등록해봤고 거래처 만들고 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즉 전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받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입력했던 거고, 손익계산서는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올해 만들어줘야 되니까 했던 거고, 거래처별 초이율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받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018년에 작업이 끝나면 마감하고 넘기면 2019년은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오는 거야. 이쪽 거를 보고. 이해되셨나요? 그 시험 채점 대상 아니에요.